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그가 처음으로 실패한, 아니 삼성이 처음으로 실패한 사업, 자동차. 이건희는 왜 자동차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삼성 자동차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시간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성은 1980년대 중반 이병철 회장 때부터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 처음부터 모든 걸 새로 시작하려면 돈과 인력이 엄청나게 드는 자동차라는 걸 쌍용을 통해 봐왔던 터라 이병철은 기술 제휴를 맺기 위해 포드, 크라이슬러, 토요타 등 세계 유명 자동차 회사를 만나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협상에 나섰으니 잘 될 리가 만무했고, 워낙 고령에 몸도 좋지 않은 말년이었기에 한계에 부딪힌 이병철 회장은 자동차 사업 진출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 뒤 국내에서 잘 알려진 자동차광인 이건희, 그는 1987년 형들을 제치고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은 뒤 곧바로 자신의 꿈이었던 자동차 사업 진출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전자, 화학, 금융 등을 하나로 묶어 자동차 사업 진출과 동시에 각 계열사들의 공동 상승 효과를 끌어올리려 구상했고, 삼성은 1993년 6월 21세기 차기 주력 사업으로 자동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듬해 94년 4월 일본의 닛산 자동차와 기술 제휴를 맺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정부의 허가였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의 상공부는 기업들의 과잉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업종 전문화 정책을 내세우며 재벌 그룹마다 3-4개 업종으로 그룹을 재편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기에 정부의 허가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사업 허가를 안 내줘. 야, 김영삼의 약점이 뭐야? 예 회장님 부산입니다. 부산? 아 맞다, 걔 경남 출신이지. 얘 보수가 선거에서 대구보다 부산 지지율이 높았던 유일한 사람이 김영삼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삼성은 김영삼의 약점인 부산의 민심을 이용하려 합니다. 94년 4월 13일 부산상공회의소 15대 의원부를 출범시켜 5월 3일 부산상공회의소 신임 회장단이 청와대에 삼성승용차 부산 유치 건의문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삼성승용차의 설립 불가 방침이 3일 후에 발표될 거란 정보를 미리 입수하게 되자 삼성 관계자들은 뒤에서 전방위적인 로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삼성의 한 임원은 당시를 떠올리며 이런 말을 뱉었습니다. 쑤실 때는 다 쑤셨다. 청와대 경제기획원 재무부를 구워삶아 삼성차를 반대하는 상공부를 정부 내에서 고립시켰고, 몇몇 교수들에게 부탁해 삼성차 진입 허용을 촉구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도록 해 부산의 여론을 조성했으며, 삼성차가 들어설 부산 시민들의 민심을 동원해 시민운동으로까지 번지게 합니다. 여기에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접촉은 물론이고 심지어 김영삼의 경남고 3회 동기 모임인 삼수회까지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건희가 무리해서라도 이렇게까지 한 것을 보면 자동차광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의 사업을 벌리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란 어떤 확신에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후에도 계속된 로비와 부산 민심을 이용합니다. 5월 13일 부산 시의회까지 움직여 삼성차 부산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고, 5월 26일 여론조사, 8월 12일엔 삼성차 부산 유치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 11월 9일 400만 부산시민 궐기대회 계획 발표, 11월 12일에 들어서는 민주당까지 동참을 선언하고 11월 14일 민자당 의원과 시민단체가 삼성차 유치 공동전선을 결성하게 됩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의 교수,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37개가 41만 6,203명의 서명을 얻어 처음만 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된다 고 완강히 반대하던 김영삼은 이런 삼성의 노력에 그해 11월 19일 호주 시드니에서 새로운 국정지표로 세계화를 제시하며 귀국 비행기 안에서 경제수석에게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삼성의 승용차 사업을 허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소? 라고 물으며 마침내 다음 달 12월 7일 삼성의 승용차 사업 진출을 허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김영삼의 정치적 판단과 삼성의 전방위적인 로비와 부산 여론전의 승리가 합작되어 삼성은 95년 3월 삼성 자동차를 공식 출범시켰고 승용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삼성 상용차, 그러니까 트럭 같은 차들은 삼성이 3년 전부터 만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MF가 터지기 전인 1995년은 국내 자동차 4대 기업 현대, 대우, 기아, 쌍용이 건재했던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삼성은 삼성 불패라는 별명까지 얻어 진출한 모든 사업에 대대적인 성공을 이루며 승승장구 중이었기에 자동차 4대 기업들의 삼성 견제는 엄청났습니다. 아니 대통령님, 사업 진출 허가 안 내준다면서요? 허가하시면 어떡합니까? 뭐 어떡하다 보니
그래 되십니다. 어떡하다 보니 그렇게 돼? 개이새끼. 뭐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삼성이 저희 회사 직원들까지 빼돌리면 그때는 진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천하의 삼성도 삼성자동차 승인을 조건으로 각서를 하나 쓰게 됩니다. 첫째, 전체 생산하는 자동차 수출 비중을 1998년 30%, 2000년 40%, 2002년엔 55%까지 확대와 둘째, 생산 개시 연도인 1998년부터 70-80%를 국산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조건 하나, 기존 업체의 현직 및 향후 퇴직자 중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인력의 채용을 일체 배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국내 4대 자동차 전문 인력을 빼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삼성자동차의 실패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이 조건입니다. 여기 이 조건 때문에 삼성자동차는 쓸 수 있는 국내 인력이 만무했고 해외에서 인력을 구해와야 하는 실정이었으며 당장의 공장을 가동할 만한 인력 확보도 어려워 기술 제휴를 맺은 닛산의 기술 연수를 보내 인력 양성에 나설 수밖에 없었기에 예상에 없던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은 이 조건을 각서에서 삭제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김영삼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엔 바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건희의 그 깊은 빡침이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95년 4월 14일 북경에 간 이건희가 특파원들과 오찬을 가지며 보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맘속에 있던 말들을 하나둘씩 뱉어내게 됩니다. 현 문민정부하에서 행정규제 완화가 많이 됐다고들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도 크게 완화된 게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입니다. 그리고 삼성자동차 허가는 부산 시민들의 반발 때문에 내준 거지 삼성의 크기나 위치로 봐서 더 이상 한국에서 사업하다가는 소리가 나서 어렵겠습니다 라고 작심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건희 회장의 이 발언은 실로 그 여파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전 여기서 이건희의 이 발언이 조금 의문인 건 이부진과의 이혼 조정에서 유리하게 여론전을 펼치고 싶지만 대놓고 언론에 인터뷰하긴 그러니 보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하나둘씩 내뱉어서 결국 기자로 하여금 폭로하게끔 계산된 여론전을 펼친 이부진의 전 남편 이무재를 봤을 때 이건희가 기자들 앞에서 했던 이 행동이 정말 깊은 빡침 때문에 보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믿고 기자들 앞에서 한탄을 했는 건지 아니면 이것마저도 어떤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던 이건희의 계산된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계산된 행동이었겠죠. 그런데 만약 이게 계산된 행동이었다면 이건희의 북경 발언은 정말 최악의 수가 되었습니다. 특파원들과 대화를 하자마자 방송국에 전달되어 다음날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는데 삼성이 미국, 일본으로 본사를 옮긴다는 소문이 돌아 삼성 주가가 폭락까지 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김영삼의 반응이 미칠 듯이 싸늘했습니다. 북경 파문 4일 후인 4월 18일 곧바로 국세청은 이건희의 부동산 매입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날 오후 이건희는 압박감을 느꼈던 건지 귀국길에 올랐고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얘기였지만 제 발언으로 소란을 빚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북경에서의 발언은 관리나 정치인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고 나라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기업체 임원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좆가이개. 4월 26일 부산 삼성자동차 기공식에 상공부 장관이 가기로 했다가 북경 파문으로 불참을 통보했지만 소인배로 보일까봐 참석은 해주고 다음 날인 4월 26일 김영삼은 이건희의 발언을 두고 전혀 관심이 없다며 쿨한 척은 오지게 하는데 5월 2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각 정부 부처에 삼성자동차가 아닌 삼성그룹 관련 사업을 전면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7월 19일엔 박리수행 기업인 명단에서 이건희를 빼고 갔으며 LG, 현대, 삼성의 반도체 투자 경쟁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뒤처질 수 있었던 이때 삼성전자의 13억 달러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해외 투자 승인을 내주지 않게 됩니다. 시벌. 이렇게 이건희의 북경 발언은 삼성자동차를 떠나서 지금도 대한민국 수출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사업 그리고 삼성그룹 전체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결국 8월 7일 이건희는 청와대에 가서 김영삼을 만나 사과
사과하게 됩니다. 그러곤 3개월 뒤 오스틴 반도체 공장 투자를 승인받았다고 하는데 굴욕이라면 굴욕일까요? 역시 삼성이라도 대통령은 못 이기나 봅니다. 암튼 사실 여기까지는 삼성자동차의 설립 과정과 그 후속 조치들의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래 계획에 있던 경남 진해와 충남 당진의 한보철강 옆이 아닌 자동차 사업 허가를 위해 김영삼의 약점인 부산을 선택했을 때부터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삼성자동차 55만 평의 공장 부지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돈만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나 기아차 화성공장의 총 부지 비용이 1000억에서 1500억인 것과 비교하면 4배나 비싼 비용을 지불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공장을 짓기로 한 부산의 뻘밭, 그 뻘밭을 평당 25만원에 사기로 협의했었지만 부산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평당 6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샀고, 거기에 더해 뻘밭 위에 공장을 지어야 했기에 집안 치마를 막기 위한 17,000개의 파일을 박는 등 부지 조성에만 평당 50만원이 들어갑니다. 비슷한 시기에 현대자동차는 공장 부지비로 8에서 18만원을 들였는데 비해 삼성은 평당 100만원 이상을 주고 들어가게 됐고, 여기에 생산시설과 부대시설도 최고급 자재를 투자해 공장 설비 완공에만 1조 8천억에서 2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이 닛산에 지불한 로열티만 첫 도입료 143억 원, 여기다 삼성차 한 대당 출고가 1.6에서 1.9%의 별도 로열티, 그리고 신모델 개발비와 기술 지원료 570억을 지불해야 했고, 1997년 삼성차 적자액은 6,777억으로 매출액 6,138억보다 많았으며 누적 적자액만 6,988억으로 설립 3년 만에 자본금 8천억을 거의 잠식당했습니다. 이를 계산했을 때 삼성은 자동차 한 대를 팔면 약 15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삼성은 자금력이 충분했습니다. 1999년 7월 11일 기사를 보면 이건희는 제가 자동차를 잘 안다고 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10년 후, 20년 후에도 삼성이 먹고 살 사업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앞으로 5, 6년 동안 10조 원을 자동차에 투자해도 이익은 거의 안 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 사업 발전을 위해 10조 원을 기부한다는 자세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자동차 사업을 하면서 10조를 쏟아부을 생각이었기에 자금력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져버렸습니다. 그것도 삼성이 신형 SM5를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요. 사실 IMF가 가장 큰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1998년 12월 김대중은 5대 그룹도 부채 비율이 높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그룹별로 잘하는 산업을 몰아주는 소위 빅딜안을 빼들었습니다. 이에 이제 막 자동차 사업에 갓 뛰어든 삼성이 그 길을 비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빅딜론이 제기되기 직전 1998년 10월 삼성이 기아차 인수에 실패하면서 이 의견에 힘이 실리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옆으로 세자면 삼성은 닛산에 기술 제휴를 맺을 필요도 없이 기아차를 인수하면 장땡이라는 생각으로 93년부터 기아차 주식을 마구 사들여 기아와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고, 나중에 터진 삼성 엑스파일을 보면 기아차 매각 앞뒤로 기아차 쪽에 금융권이 추가 지원을 하지 않도록 삼성이 정치권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사실이 실제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와, 무섭다 삼성. 그리고 삼성은 96년 12월 쌍용차 인수 합병도 추진했었습니다. 자, 암튼 삼성도 IMF 문제로 자신의 온몸에 덕이 퍼지기 전에 삼성자동차라는 꼬리를 자르기로 결정합니다. 삼성차와 대우전자를 맞바꾸는 빅딜을 진행했으나 무산되자 1999년 6월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채권단의 손실은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삼성생명 주식 중 350만 주를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삼성자동차가 채권단으로부터 진 부채 2조 4,500억을 갚고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50만 주까지 더 받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옆으로 세서 단군 일의 최대 소송으로 불렸던 이 사건의 끝을 말해볼게요. 이건희의 생각보다 삼성생명의 상장은 빨리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단은 부채 2조 4,500억과 연체이자 2조 2,880억 그리고 위약금 등 5조 원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며 이건희와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 재판부는 삼성 계열사는 삼성생명 주식 233만 주를 팔아 1조 6,338억 원을 갚고 위약금으로 7,646억을 지급해야 한다는 채권단의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삼성은 항소합니다. 그 와중에 삼성생명이 2009년 10대 1의 액면 분할과 2010년 상장하면서 공모
최저가가 11만원으로 원금 기준이었던 주당 7만원을 웃돌아서 이건희 삼성생명 주식을 추가로 내놔야 하는 의무는 사라지게 되었고, 채권단은 당시 삼성생명 상장으로 원금을 회수하면서 소송은 실타래가 풀리게 되는데, 2011년 항소심은 채권단이 손실보상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게 돼 이익을 봤다며 위약금을 6천억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둘 다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에 채권단과 삼성은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대법원은 6천억을 물어주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민사에 적용되는 이자율 5%가 아니라 상사 분쟁에 적용되는 6%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6천억은 판결 직후 지급해 이번 이자율 정정으로 추가로 40억을 더 납부해야 한다 라고 공시로 설명해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삼성 측의 패소로 10년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삼성차는 법정 관리를 통한 청산 쪽으로 가닥을 잡다가 공장이 들어선 부산의 지역 경제를 위해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는데, 당시 삼성자동차 문제해결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노무현이었습니다. 2000년 초 삼성차는 인수 의사를 밝힌 르노와 인수 협상을 진행했고, 그해 4월 르노는 삼성 인수를 결정했으며 5개월 뒤인 9월 자본금 4,400억으로 출범한 르노삼성은 르노가 80.1, 삼성카드가 19.9%의 지분을 나눠 가지지만, 르노가 인수하지 않은 삼성 상용차는 2000년 말 파산 처리됐고, 삼성 상용차의 조립라인과 기계 설비는 베트남에 매각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삼성자동차의 시작과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자동차 실패 후 총수의 독단적인 결정이 실패 원인 중 하나였다는 주장에 이건희 본인이 인정했는진 잘 모르겠으나, 삼성자동차 실패 전인 1997년 이건희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관리의 실패는 언제라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방향을 잘못 선택한 전략의 실패는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라며 미래의 자신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